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나 친구랑 갈등이 생기면 너무 두려워. 그리고 이 두려움을 내가 다룰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그 갈등 자체를 회피해버리고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게 돼요. 아, 나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룰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정서를 점점 회피해서 그 정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선우란 여름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접이가 어떻게 완벽주의에 도움이 될까? 그 기제에는 아마 정서 조절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서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책 추천으로 시작할게요. 정서 조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을 잘 수용하고 다루고 도닥여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감정의 이해라는 책을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이 책을 예전에 광고하면서 만났던 책인데 제가 봤던 감정에 대한 책 중에 정말 쉽고 또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책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문가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치료의 보조 교재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의 이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아, 나는 이거를 언젠가 읽겠지만 지금 읽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연구에 정서 조절을 넣은 거를 정말 후회했어요. 제가 제 연구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그 영상에서도 따로 말을 할 텐데 정서 조절 전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연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너무 큰 개념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갈 때 각 전문의들이 계시잖아요. 난 코가 아파요. 그러면 코를 잘 고치는 이비인후과에 가야겠죠? 아, 난 배가 아파요. 내과에 가야겠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연구 주제도 다 이런 특정 신체 기관에 포커싱한 그런 연구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정서 조절 전략을 박은 거는 나는 몸을 다루겠다 라고 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몸이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고 얼마나 많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다루겠다 라고 한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시도였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연구를 하실 때 저처럼 큰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서 조절 중에서도 줄여서 정서 조절 전략만 다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큰 개념이에요. 전략 중에 한 개를 다뤘어야 됐어. 그래서 완벽주의가 있는 여러분, 언제나 목표를 세우실 때는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정말 작게 세분화해서 잡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이 개념을 제 연구에 넣었다가 제가 토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서 조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정서 조절 많이 듣지만 그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서 조절은 내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정서가 유발되잖아요. 그 유발된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큰 의미에서 다 정서 조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도 있고 적응적인 정서 조절도 있거든요. 술 마시고 자해하고 회피하고 이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수단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뿐이죠. 그럼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정서 조절 곤란이 있을 때 그 악순환이 생겨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웠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거를 어쩔 줄을 몰라. 막 회피하고 아니면 막 억압하고 아니 나 괜찮아. 이러면 나는 그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친구랑 갈등이 생기면 너무 두려워. 그리고 이 두려움을 내가 다룰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그 갈등 자체를 회피해버리고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게 돼요. 아, 나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룰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정서를 점점 회피해서 그 정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 근데 내가 뭐 마음 챙김도 하고 아 내가 정말 속상했구나 뭐 이렇게 달래주기도 하고 내 감정이 한번 이렇게 진정되는 사이클을 겪으면 아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 것도 그렇게 큰일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해 볼 수 있고 완벽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룰 수 있다는 효능감이 생기면 실패해서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나 그거 다룰 수 있네? 그럼 또 도전해봐야지. 또 시작해봐야지.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서 조절 전략을 사용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어떤 정서 조절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지 전략에 포커스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얘기하는 게 더 재밌겠죠? 부정적인 정서 조절 전략의 대표적인 4가지가 있어요. 자기 비난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느꼈어요. 근데 나 그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 비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얼핏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왜 부정적인 정서가 들었는데 자기를 비난해?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가 확 밀려왔을 때 통제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통제감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비난인 거예요. 친구와의 갈등을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와 싸웠어. 내가 속상해. 근데 자기 비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아니면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됐어. 자,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사실 내가 잘했으면 내 행동만 바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생의 많은 일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잘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잘해도 마음이 꼬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기 비난은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었을 거라는 환상에서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환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환상을 갖고 싶어 해요. 누구나 내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게 효능감을 주죠. 다만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비난을 하면 기분만 더 나빠요. 제가 진짜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이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기분 나쁠 때마다 자기 비난 해봤거든요.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참 부정적인 정서 조절 전략으로 유명한 친구, 대표주자 중에 하나가 자기 비난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주자가 있죠. 반추. 반추가 뭐예요? 곱씹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아, 그때 기분이 나빴는데 아, 내가 그걸 잘못했지 이러면서 계속 곱씹어. 이 반추가 사실 우울증이랑도 굉장히 연관된 정서조절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도 정말 부정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친구가 있죠. 회피. 이 회피는요, 근데 재밌는 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 어떤 상황은 회피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피에는 약간 세모. 나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긍정적일 때도 있다. 그래서 얘는 한 세모 정도 돼요. 근데 반추랑 자기 비난은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어떤 개념을 연구할 때 우리가 자기 비난하고 반추하는 거 인간이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나름의 적응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비난하고 반추를 하고, 반추도 뭐예요? 해결책을 생각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정적이지 않을 뿐.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 나쁘다,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자주 했을 때, 습관적으로 했을 때, 일상적으로 했을 때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더라 라고 해서 얘네가 굉장히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회피는 조금 아직, 회피는 세모. 그 다음에 자기 비난이랑 같이 많이 하는 거, 타인 비난. 야, 왜 나만 욕먹어? 너도 욕먹어. 야,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어? 네 새끼가 그렇게 해서 내 지금 기분이 나빠진 거 아니야. 네가 잘했으면은 내가 이런 기분 느꼈겠니? 라고 하는 거. 물론 타인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서 조절 전략이기 때문에 타인을 비난하는 게 정서 조절, 내 정서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얘 세 개가 같이 가. 나를 비난했다가 아니야 근데 저 새끼도 잘못한 게 있어, 타인 비난했다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 자, 사람들이 한 가지 전략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쁜 전략들을 다 같이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노, 불안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피날레 뭐예요? 파국화.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워서 처음에 내 비난을 해. 그러다가 친구 비난을 해. 그러다가 나 이 친구랑도 잘 못 지내는데 내가 누구랑 잘 지낼 수 있겠어? 결국에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혼자 늙어 죽게 될 거야. 친구랑 한 번 싸웠는데 고독사까지 생각하는 거. 이게 파국합니다. 그럼 이 파국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래서 실수를 해서 누군가를 실망시켰어. 내 생각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아, 나는 이 사람을 실망시켰어.
나는 다른 회사 가서도 실망시킬 거야. 그러면 나는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 그럼 나는 결국 거리에 나앉을 거야. 그럼 나는 말년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늙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사한테 한번 혼났는데 나는 이미 어디 있어요? 늙어서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들이다라고 알려진 전략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잘 쓰는 거 이제 자기 비난, 타인 비난, 파고카.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저도 이 앞에 유튜브 영상을 2번을 찍었거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자기 비난을 했죠. 왜 나는 이렇게 유튜브를 재밌게 못할까? 자기 비난을 하다가 아니 근데 내 앞에 누가 있어? PD가 있어. PD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PD가 저런 죽상으로 앉아있으니까 내가 재밌게 못하지 이러면서 PD를 비난해. 그러다가 파워카를 하는 거죠. 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찍어봤자 나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이런 영상이 뭐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파워카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정서조절 전략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을까?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도 소개해드릴게요.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에서도 대장이 있었잖아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에도 대장이 있습니다. 자, 2대장 소개해드릴게요. 수용, 그리고 긍정적 재평가. 수용과 긍정적 재평가 혹은 인지적 재평가가 가장 유명한 2대장이에요. 수용은 내가 겪는 부정적 혹은 내가 겪는 다양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심리학 좀 들어보신 분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그 감정을 네가 느꼈으면은 그거 맞는 거야 라고 수용해 주는 거죠.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어요. 특히 상담에서 많이 다루는 부모를 죽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느낄 만큼 내가 상처받고 좌절스러웠구나라는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감정이 늘 행동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누군가한테 화가 났어요. 자, 이 화라는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건 필요해요. 나 진짜 너무 화난다. 너무 짜증난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정말 속상해. 화나. 라고 수용해주는 것과 그 화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상사한테 화가 났어. 화나는 감정을 인정해줄 수 있죠. 하지만 나의 생존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화가 났어. 근데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는 내가 드작거리를 좀 해야겠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 행동이 선택이 되려면요. 행동이 선택이 되려면 일단 감정에 대한 수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래, 참 힘들다 라고 수용을 해주는 거죠. 긍정적 재평가, 인지적 재평가는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주는 거예요. 친구와의 갈등이 있을 때 아까 파고카를 사용한다면 친구와의 갈등? 나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 고독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의미를 바꾼다면 저 친구랑 나랑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가 보다. 가까워지는 사이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친구랑 나랑 둘 다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건 자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해볼 여지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힘들지만 뇌에 힘을 줘서 긍정적 재평가를 해봐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설거지할 때 듣는 재밌는 영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2대장들을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전략은 해결 중심 사고예요. 부정적인 사건이 왔어.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정서적인 걸 수도 있어요. 나의 이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근데 실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상사한테 막 진짜 나쁜 피드백을 들었어. 기분이 너무 나빠. 내 정서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긍정적 재초점이 있는데요. 얘가 좀 반추랑 저는 대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반추는 뭐예요? 부정적인 사건을 계속 씹어, 소처럼.
되뇌이고 되뇌이고. 근데 긍정적인 재초점은 이 사건과 상관없는 긍정적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명상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평화로운 곳을 상상해보세요. 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이런 것도 다 긍정적 재초점이 될 수 있죠. 내가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지만 내일 있을 설레는 일들을 생각해보는 거. 아니면 그냥 저 현실적인 긍정적 재초점 얘기할게요. 저는 기분 나쁠 때 강아지, 고양이 영상 봅니다. 해피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 재초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되새겨봤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기분을 나아질 수 있는 자극으로 다시 관심을 던져버리는 거. 그게 긍정적 재초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게 바라보기인데요. 얘가 되게 재밌어요. 얘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승리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자, 힘든 일이 닥쳤어. 그때 과거에 있었던 더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해보래요. 균형 있게 바라보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사업할 때였거든요. 사업할 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다시 바라보면, 대학원 생활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쓰게 돼 있었어.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지금이 선녀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야, 지금 내가 힘들어. 하지만 나는 과거에 더 힘든 일을 겪었어. 근데 생존했잖아요. 버텼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힘든 일?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그때 힘든 일도 잘 버텼으니까 이번에도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균형 있게 바라보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래서 정서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의 정서를 위로해주고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3단계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를 그냥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 감정을 수용해줘 볼게요. 엄마 연휴에 이걸 찍느라 참 많이 힘들구나.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카메라와 PD님 앞에서 이걸 하느라 참 네가 고생이 많다. 정말 힘들만해. 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신체적 이완이에요. 나의 정서를 인정하고 수용해주면서 내 신체 중에 어디가 가장 불편한지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이건 너무 옛날 얘기거든요. 우리는 모든 마음을 몸으로 느껴요. 당연히 모든 정서도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이럴 때 어깨가 많이 뭉치고 너무 슬플 때 명치계가 뻐근하고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렇게 힘든 나의 신체 부위를 의식적으로 후 하고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 몸에 긴장됐던 곳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서적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집본을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엄청 많이 버벅이고 엄청 많이 다시 말해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 자, 그럴 때마다 진정하자. 그리고 이거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 정말 잘 해내고 있어. 정말 잘 해내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나를 안정시켜주고 위로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감정이 닥쳐왔을 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인정해주기. 그럴 수 있어.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어. 괜찮아. 자, 내 몸 좀 한번 풀어볼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위로. 아이고 고생이다. 하지만 넌 미래의 10만 유튜버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정서 조절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근데 정서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분들은 생각을 바꾸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완벽주의자분들이 어떤 인지적 왜곡을 많이 보이는지 그리고 그 인지적 왜곡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